정희가 4개월째 밀린 월세 때문에 민호의 방문을 세게 두드립니다. 젊은 사람이 약속도 못 지켜. 나도 이 돈 없으면 밥도 못 먹어. 민호가 공만 완성하면 공연 기회가 있어서. 라고 작게 변명하지만 꿈이 뭐 그렇게 중요해? 먹고 살 돈도 없으면서 무슨 음악을 해? 당장 나가요. 정희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집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윤정희는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72세의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람 시계보다 정확했습니다. 무릎과 허리가 뻐근하게 아팠지만 이런 통증은 이제 일상이 된 지 오래였습니다. 남편 태수가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20년이 흘렀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이네요. 정희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단독주택, 이 집에서만 40년을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엔 남편과 함께 재래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했었죠. 태수가 떠난 후로는 혼자서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창문을 열자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골목 끝에서는 이미 신문 배달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간단히 세수를 하고 낡은 카디건을 걸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름살이 깊게 패인 얼굴,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 구부정해진 어깨가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늙었네요. 태수 씨가 보면 뭐라고 할까요? 정희는 남편의 사진이 걸린 벽을 바라봤습니다. 40대 남편의 모습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둘 다 젊었고 힘들어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였습니다. 아침 6시 정희는 장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재래시장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평생을 이 길로 다니다 보니 눈을 감고도 걸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길가의 은행나무들은 이미 잎이 다 떨어져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겨울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시장 입구에 도착하자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새벽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는 상인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붕어빵 가게, 싱싱한 채소들을 늘어놓는 아주머니들의 모습이 정희에게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곳만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정희 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생선가게 사장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정희와는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그러게요. 나이 들수록 더 부지런해져요. 잠도 안 와서 그런가 봐요. 언니도 참 고생이 많으세요. 혼자 사시는데 얼마나 외로우세요. 정희는 생선 가게부터 돌기 시작했습니다. 가격을 꼼꼼히 따져가며 하나씩 골랐습니다. 예전처럼 많이 사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며칠은 버틸 만큼은 사야 했습니다. 갈치 1마리, 고등어 2마리, 작은 조기 몇 마리가 오늘의 전리품이었습니다. 갈치 이거 얼마예요? 언니한테는 특별히 4,000원만 받을게요. 원래는 5,000원인데. 고마워요. 그런데 너무 깎아주면 장사 안 돼요. 상인의 배려에 고마웠지만 정희는 마음 한편이 씁쓸했습니다. 자신이 이제 동정받는 처지가 되었다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당당하게 값을 치르고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할인을 받아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채소 가게에서는 시든 배추와 물을 샀습니다. 신선한 것보다는 훨씬 쌌지만 집에서 겉잎만 떼어내고 다듬으면 충분히 먹을 만했습니다. 정희는 이런 식으로 생활비를 아껴왔습니다. 작은 돈이라도 모으고 또 모아야 했으니까요. 아유, 이 배추도 속은 싱싱하네요. 괜찮을 것 같아요. 언니 눈은 정말 좋으세요.
올해 장사하신 분은 달라요. 두부 가게에서는 모두부 한 모를 샀습니다. 연두부보다는 쌌고 찌개에 넣으면 맛이 좋았습니다. 콩나물과 시금치, 당근도 조금씩 샀습니다. 장바구니가 조금씩 무거워졌지만 정이는 괜찮았습니다. 이 정도 무게는 감당할 수 있었거든요. 이젠 하루하루 버티는 게 일이네요. 장을 보며 정이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국민연금 30만 원과 기초노령연금 10만 원으로는 생활하기가 빠듯했습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의 식비까지 생각하면 늘 모자랐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집이 있어서 반지하를 새를 놓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도 좀 쉬고 싶은데 월세라도 제때 들어오면 참 좋을 텐데요. 하지만 요즘 그 월세마저 걱정이었습니다. 반지하에 사는 젊은 세입자가 벌써 4달째 월세를 밀리고 있었거든요. 민호라는 26세 청년이었는데 음악을 한다며 서울로 올라온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참 성실해 보였습니다. 인사도 정중하게 잘하고 시끄럽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가끔 기타 소리가 들리긴 했지만 밤늦게까지 하지는 않았고 정의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꿈을 쫓는 게 나쁜 일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몇 달 전부터 월세가 늦어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아예 연락도 안 되었습니다. 월세는 40만 원이었는데 정희에게는 소중한 생활비였습니다. 이 돈이 없으면 각종 공과금을 낼 수 없었거든요. 정희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오늘은 정말로 민호에게 얘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도 살아야 했으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장본 것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도 정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계단 아래 민호의 방에서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밤늦게까지 기타 치는 소리가 들리곤 했는데 요즘은 그마저도 뜸했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있는 것 같았지만 정희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저애도 힘들겠지만 나도 살아야 하는데요. 정희는 한숨을 쉬며 부엌 탁자에 앉았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와 가스요금 고지서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빨간색으로 인쇄된 최종 납부 기한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월세 40만 원이 들어와야만 이 고지서들을 낼 수 있었습니다. 오후 2시가 되어서야 정희는 용기를 내어 민호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평생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돈 이야기를 하며 다그쳐 본 적이 없었습니다. 똑똑똑.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다시 한번 문을 두드렸습니다. 민호 씨 계세요? 할 말이 있어서 그래요. 한참 후에야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문틈 사이로 보였습니다. 얼굴은 수척해 보였고 머리도 며칠 감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턱에는 수염이 거칠게 자라 있었습니다.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정희는 이 청년의 모습을 보며 무엇인가 말하려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도 살아야 했으니까요. 민호 씨, 죄송하지만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아, 네. 들어오세요. 방 안은 어수선했습니다. 옷가지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고 컵라면 용기들이 책상 위에 쌓여 있었습니다. 기타가 침대 옆에 기대어 있었고 악보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정희는 이 모습을 보며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민호 씨, 사실 월세 때문에 찾아왔어요. 정희의 말에 민호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더욱 위축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호 씨, 이해해요. 젊은 사람이 꿈을 쫓는 게 쉽지 않다는 거. 하지만 벌써 4달이 지났어요. 40만 원씩 4달이면 160만 원이에요. 정희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어쩔 수 없이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도 전기요금하고 가스요금 내야 해요. 이 나이에 이런 얘기하기 싫지만 정말 어려워요. 민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바닥의 악보를 만지작거리면서 대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곡만 완성하면 공연 기회가 있다고 해서. 공연 기회요? 네. 한 기획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 곡을 들어보고 싶다고. 그래서 지금 밤낮으로 곡을 만들고 있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민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자신도 이 말이 핑계처럼 들린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달리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희는 답답했습니다. 이런 말을 몇 달째 듣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믿어주고 싶었습니다. 젊은 사람의 꿈을 응원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민호 씨, 그 얘기 벌써 몇 달째 하고 있어요. 저도 기다려줄 만큼 기다려줬어요. 정희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답답함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 나이에 이런 말하기 싫어요. 하지만 정말 힘들어요. 연금 받는 거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호는 계속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이 모습을 보니 더욱 화가 났습니다. 사과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뭔가 해결책을 내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사과만 해서 뭐해요?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정희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높아졌습니다. 평생 남에게 소리를 잘 안 치던 정희였지만 이번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약속도 못 지켜요? 월세 낼 돈이 없으면 왜 이런 데 들어와요? 어머니, 나도 이 돈 없으면 밥도 못 먹어요. 전기요금 못 내면 전기 끊어져요. 정희는 목소리를 높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꿈이 뭐 그렇게 중요해요? 먹고 살 돈도 없으면서 무슨 음악을 해요?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희의 말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하지만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희의 말이 맞았거든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조금만 더는 무슨 조금만 더예요. 벌써 4달이에요. 4달. 정희는 화가 나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런 자신이 싫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당장 나가요. 더 이상 못 기다려 드려요. 어머니, 제발. 제발은 무슨 제발이에요. 돈 없으면 나가세요. 여기가 무료 숙박소예요? 정희는 말을 마치고 방문을 3개 닫았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평생 이런 식으로 화를 내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방 안의 민호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정희의 말들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꿈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먹고 살 돈도 없으면서 무슨 음악을 하냐는 말이 특히 아팠습니다. 정희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서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화를 내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내가 너무했나?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도 살아야 했으니까요. 더 이상 참아줄 수는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아래층은 조용했습니다. 평소라면 기타 소리라도 들렸을 텐데 오늘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잠자리에 들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후회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가슴속을 휘저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아래층은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민호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정희는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끝났다는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목요일 오전 정희는 평소처럼 시장을 다녀왔습니다. 계단을 올라오면서 아래층을 힐끗 봤는데 문틈으로 빛이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떠난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젊은 사람이 어디 가서 살긴 하겠지. 정희는 스스로를 달래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운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났어도 누군가를 내쫓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오후에 정희는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겨울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는 마당에서 빨래를 하나하나 털어가며 널고 있는데 문득 민호가 생각났습니다. 처음 이사 왔을 때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1년 전 봄이었습니다. 민호는 큰 가방 하나와 기타 케이스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인사를 정중하게 했고 방을 구경할 때도 이것저것 까다롭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음악 연습을 해도 괜찮을까요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을 뿐이었습니다. 그때는 참 예의 바른 청년이었는데 정희는 중얼거리며 마지막 양말을 집게에 끼웠습니다. 사람 일이란 정말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정희는 민호 방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정말 떠났는지 혹시 물건을 두고 갔는지 궁금했습니다. 만약 물건이 있다면 언제까지 보관해줘야 하는지도 생각해 봐야 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서 민호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려 봤지만 역시 대답이 없었습니다. 정희는 예비 열쇠를 가지러 위로 올라갔습니다. 집주인이니까 확인해 볼 권리는 있었습니다. 잠깐만 확인하고 올라가자. 정희는 열쇠를 넣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어둠침침했습니다. 전등 스위치를 켜자 예상과 다른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민호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옷가지 몇 벌이 그대로 있었고 기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호 자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짐을 두고 어디 간 것 같았습니다. 어디 갔을까? 정희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컵라면 용기들은 치워져 있었고 바닥의 악보들도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뭔가 정리를 하다가 중간에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때 책상 위에 놓인 낡은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갈색빛이 도는 오래된 봉투였는데 앞면에 무언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는 가까이 다가가서 봉투를 살펴봤습니다. 볼펜으로 정성스럽게 적힌 글씨가 보였습니다. 김태수 선생님께 전해주세요. 정희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김태수? 그건 자신의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20년 전에 세상을 떠난 남편의 이름 말입니다. 이게 뭐지? 정희는 봉투를 들어 올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왜 민호가 남편의 이름을 알고 있는 걸까요? 더구나 왜 이런 봉투를 남겨뒀을까요? 봉투는 꽤 무거웠습니다. 안에 뭔가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봉투를 뒤집어 봤습니다. 뒷면에도 무언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부탁하신 것들입니다. 아버지? 정희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민호가 남편 태수를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건가요? 그런데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태수에게는 자식이 없었거든요. 결혼한 지 10년이 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둘 다 마음 아파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이 아이가 태수를 어떻게 알고 있는 거지? 정희는 봉투를 든 채로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궁금하기도 하고 무서우기도 하고 어리둥절하기도 했습니다. 봉투를 열어봐야 할까요? 하지만 이건 민호의 물건이었습니다. 함부로 열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이름이 적혀 있으니 자신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들고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봉투를 탁자 위에 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태수 씨, 이게 뭔지 알아요? 정희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속의 남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아무 대답은 해주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봉투를 만지작거리며 고민했습니다. 열어봐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민호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하지만 민호가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쩌면 아예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르고요. 그렇다면 이 봉투는 영영 주인을 찾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김태수 선생님께 전해주세요. 정희는 다시 한번 봉투의 글씨를 읽어봤습니다. 태수 선생님이라고 했으니 민호와 남편 사이에 뭔가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어떤 관계였을까요? 정희는 남편과 관련된 옛 기억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태수는 젊었을 때 음악을 좋아했습니다. 기타를 칠 줄 알았고 가끔 노래도 불렀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작은 카페에서 가끔 연주를 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그때 민호를 만났을까? 하지만 그렇다면 민호의 나이가 맞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26살이었는데 태수가 죽은 지는 20년이 되었습니다. 태수가 살아있을 때 민호는 고작 6살이었을 겁니다. 정희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것 같았지만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봉투를 한 번 더 들어봤습니다. 안에서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종이 같기도 하고 뭔가 딱딱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열어봐야겠어. 정희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이 봉투는 분명히 자신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적혀 있는 이상 확인해 볼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뜯어지지 않았습니다. 몇 번 시도한 끝에 겨우 봉투가 열렸습니다. 안에서 가장 먼저 나온 건 오래된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정희는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편 태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태수의 품에는 어린아이가 안겨 있었습니다. 대여섯 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였는데 그 얼굴이 어딘지 낯이 익었습니다. 이건 민호? 정희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어린아이의 얼굴은 분명히 민호와 닮아 있었습니다. 똑같은 눈매, 똑같은 코, 똑같은 입술 모양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정희는 사진을 든 채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어린 민호를 안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언제 이런 사진을 찍었을까요? 사진 뒷면을 보니 연필로 흐릿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호 6살 생일. 1999년 5월. 1999년. 그때 정희와 태수는 결혼한 지 15년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아이가 없어서 많이 속상해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태수에게 이런 아이가 있었다는 걸까요? 정희는 봉투 안을 다시 뒤져봤습니다. 또 다른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태수와 민호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 작은 카페에서 기타를 치는 태수 옆에 앉아 있는 민호의 사진까지 있었습니다. 언제 이런 사진들을 찍은 거야? 정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결혼 생활 20년 동안 전혀 몰랐던 일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이런 비밀이 있었다니요. 봉투 안에는 사진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수십 장의 악보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악보를 하나씩 펼쳐봤습니다.
모두 태수의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민호에게 민호를 위한 자장가, 아들아 미안하다. 악보 제목들을 보니 정희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태수가 민호를 위해 곡을 만들었다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한두 곡이 아니라 수십 곡이나 말입니다. 정희는 믿기지 않아서 자신의 옛 물건들을 꺼내봤습니다. 장롱 위쪽에 보관해뒀던 상자를 끌어내렸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의 유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태수의 오래된 작곡 노트를 꺼내서 펼쳐봤습니다. 그리고 봉투에서 나온 악보와 비교해봤습니다. 필체가 똑같았습니다. 분명히 태수가 쓴 글씨였습니다. 이게 정말이구나. 정희는 작곡 노트를 넘겨가며 살펴봤습니다. 그러다가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노트 맨 뒷장에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호 엄마에게 연락하기, 매달 용돈 보내기, 민호 생일 선물 준비하기. 정희는 이 글씨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정말로 민호와 관련된 일들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민호 엄마라니. 그럼 정말로. 정희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는 분명히 남편과 깊은 관련이 있는 아이였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남편의 아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왜 자신에게는 말하지 않았을까요? 20년 동안 어떻게 이런 비밀을 숨길 수 있었을까요? 정희는 배신감과 충격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봉투에서 마지막으로 나온 건 한 장의 편지였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태수의 필체로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는 정희에게로 시작되었습니다. 정희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이렇게 편지로밖에 말할 수 없어서 정말 미안하다.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의 글씨를 보니 그리움이 밀려왔습니다. 너에게 숨긴 게 있다. 정말 미안하다. 너무 늦게 말하는 것 같아서 더욱 미안하다. 민호는 내 아들이다. 정희는 편지를 읽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글로 확인하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결혼 전에 만난 여자가 있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 여자가 임신을 했다. 하지만 나는 그때 이미 너와 결혼을 약속한 상태였다. 정희는 편지를 읽으며 남편의 과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에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나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겠다고 했다.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결국 도와주기만 했다. 매달 생활비를 보내고 가끔 민호를 만나서 놀아주는 것이 전부였다. 정희는 이제야 남편의 행동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이유 없이 외출하는 일 용돈을 조금씩 빼서 어디엔가 쓰는 일들이 모두 민호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너에게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너무 늦어버렸다. 우리에게 아이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더욱 말하기 어려웠다. 너를 아프게 할까봐 두려웠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민호 어머니는 민호가 15살 때 돌아가셨다. 그 후로는 내가 민호를 돌봐왔다. 하지만 나도 이제 몸이 아프다.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 정희는 남편이 아팠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병원을 다니면서도 가끔 어디론가 나가곤 했었는데 그때 민호를 만나러 갔던 것이었습니다. 정희야, 내가 죽으면 민호를 부탁한다. 내가 못다한 아버지 역할을 너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민호는 좋은 아이다. 음악에 재능이 있고 마음씨도 착하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을 때쯤 정희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너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게 너무 미안하다. 하지만 민호 말고는 믿을 사람이 없다. 너라면 민호를 잘 돌봐줄 거라고 믿는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사랑한다. 정희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정희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며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었습니다. 분노, 배신감, 슬픔, 그리고 민호에 대한 미안함까지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이 일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과거와 민호의 정체를 확실히 확인해야만 마음이 정리될 것 같았습니다. 아침을 간단히 먹고 나서 정희는 남편의 옛 지인들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태수가 음악을 했을 때 함께 어울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친했던 박 선생님이 떠올랐습니다. 박 선생님은 태수보다 10살 정도 많은 음악 선배였습니다. 젊은 시절 태수가 카페에서 연주할 때 함께 했던 분이었습니다. 태수가 세상을 떠날 때 장례식에도 와주셨던 기억이 났습니다. 정희는 예전에 적어놨던 전화번호를 찾아서 연락해 봤습니다. 다행히 박 선생님은 여전히 같은 번호를 쓰고 계셨습니다. 어머나, 정희 씨,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박 선생님의 목소리는 반가웠습니다. 정희는 용기를 내어 만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태수에 대해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그럼요, 당연하죠. 오늘 오후에 동네 카페에서 만날까요? 오후 2시, 정희는 박 선생님과 약속한 카페에 나갔습니다. 박 선생님은 여전히 건강해 보이셨지만 머리가 많이 휘어져 있었습니다. 정희 씨, 참 오랜만이네요. 태수 형이 떠난 지도 벌써 20년이나 됐네요. 네, 정말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정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사실 태수에 대해 몰랐던 일이 있는 것 같아서요. 혹시 태수가 결혼 전에 다른 여자분과 정희는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부끄럽고 어려웠거든요. 박 선생님은 정희의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인지 짐작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민호 이야기인가요?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박 선생님이 민호를 알고 계신다는 뜻이었습니다. 선생님도 민호를 아세요? 그럼요. 태수 형이 얼마나 그 아이 걱정을 했는데요. 형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 민호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박 선생님의 말에 정희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민호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에게만 숨겼던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태수와 민호의 관계를 아시는 거예요? 당연히 알죠. 민호는 태수 형의 아들이에요. 박 선생님이 담담하게 말씀하시자 정희는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로 민호는 남편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태수 형이 젊었을 때 연주 여행을 많이 다녔잖아요. 그때 부산에서 만난 여자분이 있었어요. 이름이 뭐였더라? 아, 수진 씨였나? 박 선생님은 기억을 더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임신을 했는데 태수 형은 이미 정혜 씨와 결혼 약속을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참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수진 씨가 좋은 분이었어요. 태수 형에게 부담 주기 싫다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태수 형이 그냥 둘 리가 없죠. 계속 도움을 드렸어요. 정희는 남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책임감이 강했던 남편이니까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을 겁니다. 민호가 태어나고 나서는 더 열심히 도왔어요. 매달 생활비도 보내고 틈나는 대로 부산에 내려가서 민호를 봐주기도 했고요.
그럼 태수가 가끔 출장 간다고 했던 게 아마 그때 부산에 내려갔을 거예요. 민호를 만나러요. 정희는 이제야 남편의 행동들이 모두 이해되었습니다. 가끔 이유 없이 하루 이틀 집을 비우는 일 용돈을 조금씩 빼서 어디엔가 보내는 일들이 모두 민호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민호 어머니는 언제 돌아가셨어요? 민호가 고등학생 때였어요. 갑작스럽게 병으로 돌아가셨죠. 그때부터 태수 형이 더 걱정을 많이 했어요. 박 선생님은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태수 형도 그 무렵부터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잖아요. 자신이 죽으면 민호를 누가 돌볼지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왜 말을 안 한 걸까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20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이런 중요한 일을 왜 숨겼을까요? 정희 씨, 태수 형이 그러는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박 선생님의 표정이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형이 제일 괴로워했던 게 정희 씨한테 아이가 없다는 거였어요. 얼마나 아이를 갖고 싶어 하셨는데 그런 상황에서 자신에게 다른 아이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었겠어요? 정희는 박 선생님의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남편도 나름의 고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형은 정혜 씨를 정말 사랑했어요. 정혜 씨가 상처받을까봐 걱정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형이 죽기 직전에 저한테 말했어요. 정혜 씨한테 편지를 써놨다고 나중에 민호를 잘 부탁한다고요. 정희는 남편이 마지막까지 자신을 생각해줬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민호는 어떤 아이예요? 좋은 아이예요. 아버지를 닮아서 음악에 재능이 있고 성격도 착해요. 다만 좀 고집이 있죠. 음악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해서요. 박 선생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태수 형이 그랬어요. 민호가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게 보기 좋다고요. 비록 어렵더라도 끝까지 해보라고 응원해줬어요. 정희는 민호가 월세를 못 낸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응원을 받으며 음악을 하고 있었는데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민호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연락이 안 되거든요. 그래요? 그 아이가 어디 갔을까요? 박 선생님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정희는 카페를 나오면서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민호가 정말로 남편의 아들이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되었지만 이미 민호를 쫓아내버린 후였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정희는 자신이 저지른 일의 크기를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걱정했던 아들을, 남편이 부탁한 그 아이를 쫓아냈던 것입니다. 정희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박 선생님과의 대화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민호가 정말로 남편의 아들이라는 확신이 섰지만 동시에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정희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사진 속의 태수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미소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태수 씨,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정희는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원망스럽기도 하고 이해가 되기도 하고 무엇보다 민호에게 미안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남편의 편지를 다시 꺼내서 읽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 읽을 때와는 다른 마음으로 읽혔습니다. 민호는 좋은 아이다. 음악에 재능이 있고 마음씨도 착하다. 남편의 글을 읽으니 민호의 모습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그동안 월세를 내지 못하는 무책임한 청년으로만 봤는데 사실은 아버지의 꿈을 이어가려는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정희는 민호가 처음 이사 왔을 때를 다시 떠올려 봤습니다. 정중한 인사, 조심스러운 태도, 그리고
가끔 들리던 기타 소리.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다른 의미로 느껴졌습니다. 혹시 민호가 일부러 우리 집을 찾아온 걸까? 정희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많은 원룸과 반지하 방이 있는데 하필 이 집을 선택한 게 우연일까요? 어쩌면 민호도 자신이 태수의 딸이라는 걸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민호의 방을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어제는 봉투에만 신경 쓰느라 자세히 보지 못했었는데 오늘은 차근차근 살펴봤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몇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기획사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정희는 편지를 읽어봤습니다. 민호 씨의 곡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저희 사무실로 오시면. 편지 날짜를 보니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민호가 말했던 공연 기회가 정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일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미 늦었구나. 정희는 안타까웠습니다. 민호가 그토록 기다렸던 기회였는데 자신 때문에 놓쳐버린 건 아닐까요? 서랍에는 또 다른 서류도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 지원서들이었습니다. 편의점, 카페, 음식점 등 여러 곳에 지원서가 있었습니다. 모두 작성해 놨지만 제출하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도 나름 노력했구나. 정희는 민호가 돈을 벌려고 노력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음악과 아르바이트 사이에서 고민하느라 결정을 내리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침대 밑을 보니 작은 가방 하나가 있었습니다. 정희는 가방을 꺼내서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낡은 옷가지 몇 벌과 세면용품, 그리고 또 다른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들은 모두 민호의 어린 시절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 학교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태수와 함께 찍은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정희는 이 사진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민호의 성장 과정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민호가 고등학생 때 찍은 것 같은 사진이었는데 태수와 함께 기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둘 다 환하게 웃고 있었고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아버지와 함께한 마지막 날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마 태수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찍은 사진인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이 사진을 보고 울음이 났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민호를 사랑했는지, 민호도 얼마나 아버지를 그리워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가방 맨 밑에는 한 장의 메모가 있었습니다. 민호의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윤정이 어머니께 정말 죄송합니다. 월세를 못 내서 어머니께 상처를 드린 게 너무 미안해요. 사실 저는 김태수 선생님의 아들입니다. 어머니가 제 새어머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감히 말씀드릴 용기가 없었어요. 정희는 메모를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민호가 이미 자신이 태수의 부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아버지가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들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어머니께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메모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머니를 실망시켜 드렸네요.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면 저를 많이 혼내실 거예요. 어머니께 폐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정희는 메모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께 전해달라고 하신 것들을 책상 위에 놔뒀어요. 늦었지만 전해드려요. 그리고 저는 이제 떠나겠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께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정희는 메모를 읽고 나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민호가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것, 그럼에도 자신에게 사실을 말하지 않고 조용히 참고 있었다는 것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정희는 민호의 마음을 생각해 봤습니다.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도 새어머니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못하고 월세도 제대로 내지 못해서 눈치를 보며 살았을 민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더구나 자신이 그렇게 화를 내며 내쫓았을 때 민호는 얼마나 상처받았을까요?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했던 새어머니에게 그런 말을 들었을 때의 심정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정희는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부탁한 일을, 그것도 자신의 아들을 보호해달라는 간절한 부탁을 완전히 저버린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민호를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어디에 있든 찾아서 사과하고 남편의 마지막 부탁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연락처도 모르고 어디로 갔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정희는 방법을 찾기 위해 민호의 물건들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그때 기타 케이스에 붙어 있는 스티커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하철역 이름이 적힌 스티커였습니다. 어쩌면 민호가 자주 가던 곳의 단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 찾아봐야겠어. 정희는 민호를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남편에게 그리고 민호에게 사과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희는 민호를 찾기 위해 나섰습니다. 기타 케이스에 붙어 있던 스티커의 지하철역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찾아다니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간 곳은 홍대 입구역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니까 혹시 민호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낮 시간에는 거리 공연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녁에 와봐야겠네요. 정희는 저녁 시간에 다시 오기로 하고 다른 곳을 찾아봤습니다. 신촌, 이대, 합정역까지 돌아봤지만 민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정희는 더 넓은 범위로 찾아다녔습니다. 건대, 해화, 대학로까지 가봤지만 역시 민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많이 걸어다니니 다리가 아팠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 정희는 다시 홍대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거리 공연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돌아보며 민호를 찾았지만 여전히 보이진 않았습니다. 혹시 민호라는 청년 못 보셨나요? 기타 치는 20대 중반에. 정희는 다른 공연자들에게 물어봤지만 모두 모른다고 했습니다. 나흘째 정희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 봤습니다. 민호가 음악을 한다면 악기상이나 연습실 근처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홍대 근처의 악기상들을 돌아다니며 민호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키가 크고 말랐는데 기타를 잘 치는 청년이에요. 하지만 워낙 그런 청년들이 많아서 특정하기 어렵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정희는 지쳐갔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하루 종일 돌아다녔지만 민호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서울을 떠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어디 간 걸까? 정희는 벤치에 앉아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리는 아팠고 마음은 더욱 무거웠습니다. 그때 옆에서 기타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기타를 치고 있었습니다. 멜로디가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돌려서 소리가 나는 쪽을 봤습니다. 지하철 입구 근처에서 한 젊은 남자가 기타를 치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좀 멀었지만 뒷모습이 민호와 비슷해 보였습니다. 혹시? 정희는 일어나서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청년은 분명히 민호였습니다. 민호는 기타 케이스 앞에 앉아서 조용히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가끔 동전을 넣어주곤 했지만
민호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서 음악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민호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며칠 사이에 더욱 야위었고 옷차림도 초라해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음악을 할 때만큼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정희는 한참 동안 민호를 지켜봤습니다.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화를 낸 자신이 나타나면 민호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민호가 연주를 멈췄습니다. 기타를 정리하면서 기타 케이스 안에 동전들을 세어보고 있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았지만 민호는 실망한 기색 없이 담담하게 정리했습니다. 정희는 용기를 내어 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민호가 일어서려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호야. 민호는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정희의 모습을 보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민호야, 찾았다. 정희는 민호를 보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며칠 동안 찾아 헤맸던 안도감과 미안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민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왜 자신을 찾아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왜 여기에? 민호야, 미안하다. 정희는 민호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너를 쫓아낸 게 아니라 내가 너무 늙고 너무 겁이 났던 거야. 민호는 정희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사과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정희는 가방에서 남편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계속 가지고 다녔던 편지였습니다. 민호야, 이걸 읽어봐. 민호는 의아한 표정으로 편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첫 줄을 읽자마자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건 아버지 글씨. 그래, 내 아버지가 쓴 편지야. 민호는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읽을수록 눈이 커졌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걸 어떻게? 내가 놔둔 봉투에서 찾았어. 김태수 선생님께 전해달라고 적힌 그 봉투 말이야. 민호는 이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남겨둔 봉투를 정희가 열어봤고 그래서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민호야, 내가 미안해. 너를 그렇게 내쫓아서 내 아버지가 그토록 걱정했던 너를. 정희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도 편지를 든 채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저도 말씀드렸어야 했어요. 처음부터 제가 누군지. 아니야, 민호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내가 너를 몰라봤던 거야. 두 사람은 지하철 입구에서 서로를 마주보며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둘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민호야, 내 어머니. 이제 집에 가자. 내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희는 민호의 기타 케이스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민호와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랜 방황이 끝나고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정희는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남편과 닮은 얼굴,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까지도 그대로 물려받은 아들이었습니다. 민호야, 앞으로는 힘들면 언제든 말해.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니까.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니, 어머니. 이제 제가 어머니를 지켜드릴게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정희의 집에는 활기가 돌아왔습니다. 아침마다 민호가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라고 인사하는 소리와 함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민호는 집으로 돌아온 후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우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오후 시간대에 일하면서 생활비를 벌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정희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 월세예요. 민호가 봉투를 내밀 때마다 정희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사실 월세를 받고 싶지 않았지만 민호의 자존심을 생각해서 받아주었습니다. 고마워, 민호야.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 괜찮아요, 어머니. 아르바이트도 재미있어요. 민호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음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여전히 기타를 쳤고 새로운 곡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무작정 음악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 꿈 사이의 균형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희는 민호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민호야, 혹시 아이들한테 기타 가르쳐 주는 건 어때? 아이들한테요? 우리 동네에 아이들이 많잖아. 요즘 부모들이 아이들 특기 교육에 관심이 많대. 정희의 제안에 민호는 눈이 반짝였습니다. 음악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었거든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한번 해봐. 어머니가 동네 아줌마들한테 물어볼게. 정희는 다음 날부터 동네를 돌아다니며 민호를 소개했습니다. 우리 집에 착한 청년이 사는데 기타를 정말 잘 쳐요. 아이들 가르쳐 주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던 동네 사람들도 민호를 직접 만나보고 나서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민호의 성실하고 따뜻한 성격이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줬습니다. 첫 번째 제자는 옆집 초등학생 지훈이었습니다. 민호는 정인의 거실에서 지훈이에게 기타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아, 기타는 마음으로 치는 거야. 손가락보다 마음이 더 중요해. 민호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쉽고 재미있게 설명했고 인내심을 가지고 반복해서 가르쳤습니다. 한 달 후 민호의 제자는 5명으로 늘었습니다. 매일 오후가 되면 정인의 집에는 아이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이 곡 어려워요. 천천히 해봐.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 민호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면서 정희는 흐뭇했습니다. 마치 태수가 젊었을 때 동네 아이들과 어울리던 모습과 비슷했거든요. 정희는 아이들이 올 때마다 간식을 준비해줬습니다. 직접 만든 호떡, 붕어빵, 과일들을 내어주며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할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그래, 또 먹고 싶으면 언제든 와. 아이들은 정희를 할머니라고 불렀고 정희는 그 호칭이 좋았습니다. 평생 아이가 없어서 할머니가 될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야 그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민호도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음악을 가르치면서 자신도 다시 음악의 기쁨을 느꼈습니다. 혼자서 곡을 만들고 연습할 때와는 다른 종류의 보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지훈이 엄마가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지훈이가 기타 배운 후로 훨씬 밝아졌어요. 민호가 워낙 잘 가르쳐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선생님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아이들을 정말 잘 돌봐주세요. 우리 동네에 이런 분들이 계셔서 다행이에요. 정희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자신과 민호가 동네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가을이 되었을 때 민호는 정희에게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작은 발표회를 열어볼까요? 발표회요? 아이들이 그동안 배운 곡들을 부모님들 앞에서 연주하는 거예요. 우리 거실에서 작게라도요. 정희는 좋은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민호와 함께 발표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발표회 날 정인의 거실은 아이들과 부모들로 가득 찼습니다. 5명의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기타를 연주했습니다. 지훈이는 작은 별을, 수진이는 학교종이 땡땡땡을 연주했습니다. 어색하고 서툴렀지만 부모들은 박수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는 민호가 직접 연주했습니다. 태수가 만들었던 곡 중 하나였습니다. 정희는 그 멜로디를 들으며 남편을 그리워했습니다. 태수 씨, 보고 계세요? 민호가 아버지 곡을 이렇게 아름답게 연주하고 있어요. 연주가 끝나고 박수가 터졌을 때 정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발표회가 끝난 후 부모들이 하나둘 인사를 나누며 돌아갔습니다. 모두들 만족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민호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어머니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간식이 너무 맛있었어요. 집이 조용해진 후 정희와 민호는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셨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나도 그래, 민호야.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민호는 정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아버지가 원하셨던 대로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음악도 할 수 있게 됐어요. 민호야. 그리고 이제 제가 어머니를 지켜드릴게요. 아버지 대신의 말이에요. 정희는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든든한 손이었습니다. 고마워, 민호야. 내가 있어서 할머니가 외롭지 않아. 두 사람은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태수 씨, 약속 지켰어요. 민호 잘 지키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에요. 사진 속의 태수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잘했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기타를 들고 조용히 연주했습니다. 새로 만든 곡이었습니다. 제목은 새로운 가족이었습니다. 따뜻한 멜로디가 집안에 퍼졌고 정희는 평생 중 가장 행복한 저녁을 보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감싸 안으며 이루어진 세대 간의 화해, 그리고 피는 다르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의 탄생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한마디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